안녕하세요. 항상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막상 제 이야기를 쓰려니 참 어색하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온 세월을 천천히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남편과 하나뿐인 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저희 딸은 올해로 14살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에 처음 딸을 가졌을 때 몹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로 지금껏 오직 남편과 아이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제 꿈, 제 행복, 제 욕심보다는 항상 가족들이 먼저였고 그런 인생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남편이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일하던 회사였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고 여러 일들을 전전하다 우연한 기회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내에서 다정하고 능력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이런 작은 회사에 만족할 만한 인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 줄곧 시골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저는 서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젠틀하고 능력 좋은 남자가 웃으며 말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점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사내 여사원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미혼 여사원들은 모두 남편에게 조금씩 호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남편의 인기를 알고 있었기에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산 것도 아니고 어딘가 특출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던 저는 그저 혼자서 속으로만 짝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생겨 다른 사원들은 각자 출장을 나가거나 다른 부서에 파견을 나갔고 저와 남편이 오후 시간에 사무실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부끄러운 마음에 먼저 말을 붙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점심 잘 드셨냐? 오늘 회사가 참 바쁘네요. 하는 평범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물 흐르듯 잘 이어졌고 남편은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인 줄 몰랐다. 낯을 많이 가리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냐면서 웃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주말에는 따로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꿈만 같더라고요. 회사에는 저 말고도 예쁜 사원들이 많았고 남편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제가 이런 인기남을 차지하다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해주면 좋겠다. 본인은 본인 여자가 바깥에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 당신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결혼하자고 박력 있게 말하는 모습이 그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오래전 남편이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편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는 했어요. 남편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햇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부족한 것 없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만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8살 무렵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교단에 서 계시던 분이었는데 항상 바쁘셔서 아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예전부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자라온 자신과 달리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며 키우고 싶다고요. 무뚝뚝하고 냉정하셨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것이 본인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이 남자라면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지만요. 그렇게 시아버지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고 남편에게 전해 들은 대로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호랑이같이 기가 세신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하게 자랐다고 하더니 정말 그럴만 하더라고요. 교단에 서 계시던 분이라 몹시 엄격하시고 무서우셨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딱 느껴지는 기운이 만만치 않았다고나 할까요? 젊으셨을 적에는 정말 한석격 하셨겠구나, 장난 아니셨겠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너는 직업이 뭐냐? 대학은 나왔냐? 모아놓은 돈은 좀 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셨고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고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부끄럽지만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아직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다. 대답을 드리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을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제대로 된 대학, 직장 하나 못 가지더니 이제 마누라까지 이런 형편없는 여자를 데려와?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고 남편에게 시아버지 성격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면전에 대고 못 배워먹은 년이니 형편없다느니 얘기를 들으니 귀까지 새빨개지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던 어린애인 줄 아세요? 저 성인 된 지 한참이에요. 평생 같이 살 여자 하나 제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께 허락받으려고 데려온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트집 잡으시고 헐뜯으셔도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께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첫 인사 자리는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걱정 말라 어떻게든 결혼 밀어붙이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태로 결혼은 좀 무리지 않느냐. 시아버지를 다시 찾아뵙고 설득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원래 저러셔. 나도 이제 다 큰 지 오래인데 아직도 아버지 말이면 꼼짝 못하던 어린애 취급이라니까. 어렸을 적부터 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야 했어. 먹는 거, 입는 것부터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 전부 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남편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애써 긍정적으로 그 정도 참견은 부모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다 당신 걱정해서 하셨던 행동들일 거다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시아버지의 간섭은 보통 부모들이 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달랐다며 몇 가지 일화를 얘기해 줬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좀 심하긴 하셨더라고요. 일단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교우 관계에도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셨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들도 아이가 혹여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까 걱정을 하기는 하잖아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정도 참견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친구들의 이름, 집 주소, 성적, 평소의 행실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며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미달되는 아이들과는 말도 섞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호랑이같이 무서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만 그러겠다 약속해놓고는 뒤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합니다.
그중 시아버지께서 특히 싫어하시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매번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이였죠. 그러나 남편은 절대 행실이 불량한 친구는 아니었다고 그저 장난기가 좀 많은 착한 친구였다며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그런 못된 아이가 절대 아니었다.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집이 가난했던 그 친구를 위해 남편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본인의 준비물이나 교재를 빌려주기도 하며 가까이 붙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던 친구는 남편과 놀기 위해 아무 연락 없이 남편의 집을 찾아왔고 남편은 서둘러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그 모습을 시아버지께 딱 들키고 만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친구의 면전에 대고 너 얘랑 친하냐? 내가 이런 행실 나쁜 거지 새끼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너도 나중에 이런 한심한 인생 살고 싶어? 라며 남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친구는 울며 돌아가 그 사실을 친구의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결국 그 사실이 시아버지가 근무하시던 그러니까 남편이 어렸을 적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구의 어머니가 선생이란 사람이 학생 앞에서 그런 폭언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노발대발 학교로 전화를 하셨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이야 선생보다 학생, 학부모가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거나 폭언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그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식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아이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그 일 이후로 남편의 아버지가 그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것이 전교에 소문이 쫙 퍼져 남편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건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지내봤자 네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며 그럴 시간에 책이나 한번 더 보라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친한 친구 한 명 없이 지냈던 남편은 자연스레 성격이 소심해졌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남편은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죽을 만큼 노력해서 지금의 밝은 성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처음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다정하고 활발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간섭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남편을 남과 비교하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성적을 잘 받아와도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전교 1등은 몇 점을 맞았냐? 우리 반 1등은 밤을 새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한다더라. 매일같이 잔소리를 일삼으셨고 애비가 교단에 서 있는데 아들이 서울대에 못 가는 게 말이 되냐며 서울대 아니면 대학 보내줄 생각이 없으니 죽을 만큼 공부하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 하나 없이 공부만 했던 남편은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어요. 항상 전교권 석차를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직 서울대만 바라보셨던 시아버지의 눈에는 전교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교 2등을 하던 3등을 하던 시아버지께서는 1등이 아니면 언제나 남편에게 회초리를 드셨어요.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남편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1등을 못했으면 어쩌지? 아버지께서 또 죽을 만큼 때리시겠지 하는 두려움에 아버지께 맞기 전에 이대로 가출을 해버릴까? 사라져버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다고 해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지만 남편은 결국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너 같은 건 아들도 아니라면서 이제부터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겠다 폭언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딴 대학에서 공부할 바에는 그냥 시골 가서 농사라도 지으라고요. 당연히 학비며 생활비며 아무것도 지원해 주시지 않았고 남편은 대학을 다니는 내내 혼자서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바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우리 회사였고 어쩐지 능력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일할 만한 인재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취업 후에는 독립해서 거의 남남처럼 살다가 결혼한다고 오랜만에 찾아뵌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의 남편은 몹시 열불을 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마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변하실 거야. 난 절대 저런 아빠 될 생각 없어. 진짜 최악의 부모야.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와 결혼을 할 거라면 진짜 영 끊을 생각을 해라. 난 결혼식에 절대 참석 안 한다.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께 남편도 지지 않고 그럼 오지 마라. 아버지 없이도 결혼식 잘할 수 있다. 혼주석 비워놓고라도 할 테니 걱정 마라.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결혼을 밀어붙이다니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저 시아버지를 향한 반항심에 더 결혼을 빠르게 밀어붙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계속해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설득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정말 혼주석이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냐.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다 얘기했지만 남편은 강경했어요. 본인은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결혼 잘할 수 있다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본인 몰래 찾아가거나 연락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알겠다 대답했지만 제가 어떻게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겠나요. 결국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제 얼굴을 보고 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문 앞에서 1시간 동안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자 결국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독한 년이라며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난 결혼 허락해줄 생각 없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아버님 보시기에 제가 한참 모자란 며느리인 거 알고 있다.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되냐. 제가 비록 배운 거 없고 시골 출신에 잘난 거 하나 없는 여자지만 그래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남편 내조 잘할 자신 있다.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되어서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버님도 잘 모시고 아이도 잘 키워내겠다. 매일같이 시아버지 댁을 찾아가 정성을 보였고 제 그런 노력에 결국 시아버지께서도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마음을 돌려냈고 혼주석에 시아버지를 무사히 모신 채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 혼자 살던 집에 제가 살림살이를 챙겨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혼자 지내시는 시아버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제게 살갑게 구시거나 다정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다가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적 부인과 사별하신 후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줄곧 혼자 지내시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에 거창하게 요리를 해드시거나 집안일을 주부처럼 꼼꼼하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 종종 제가 아버님 댁에 찾아가 반찬도 해드리고 밀린 집안일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찾아뵐 때마다 부담스럽다며 내가 무슨 반푼이냐, 돕고 노인이라도 되는 줄 아냐, 필요 없다. 손사래를 치고 짜증을 내시더니 나중에는 은근히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에 영 손도 안 대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반찬통을 깨끗이 비우시고 설거지까지 해놓으셨어요. 저번에 해놓고 간 거 먹을만 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시아버지 딴에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내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라 신이 나서 얘기하고는 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라 하는데 고무장갑 손가락에 큰 구멍이 난 거예요. 다음에 오면서 사와야겠다 생각만 하고는 깜빡 잊어버린 거죠. 아버님 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생각이 나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사올까 했는데 찬장에 새 고무장갑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고무장갑 저 쓰라고 사놓으신 거예요? 여쭤보니 시아버지께서는 툴툴대시며 본인이 쓰려고 사놓은 거다 퉁명스럽게 답하셨습니다.
남자들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절대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전 한 번도 시아버지께서 고무장갑 끼고 뭘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 쓰라고 사다 주신 것 같더라고요. 겨우 고무장갑이 뭐라고 그때는 그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살갑게 말을 걸어주신다거나 다정하게 굴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둘 다 젊고 몸도 건강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누구보다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가지고 싶었기에 아쉽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생전 아쉬운 소리 없으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아이 소식은 없냐며 은근슬쩍 물어오셨고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찾아온 것이 저희 딸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도 몹시 기뻐하긴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도 몹시 기뻐하셨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활짝 웃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아주 잠시였지만요. 제가 임신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귤이었어요. 다들 임신하면 입덧 때문에 새콤한 걸 좋아하게 되잖아요. 저는 입덧이 유독 심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를 입에도 못 댈 정도였으니까요.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까지는 전에 하던 것처럼 아버님 댁에 가서 밥도 차려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했는데 가끔씩 식탁 위에 귤이 한 번씩씩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과일같이 단 것은 입에 안 맞는다며 잘 안 드시는 분이거든요. 쑥스러워 대놓고 챙겨주시진 못하겠고 제가 온다고 하는 날에는 꼭 밖에 나가 귤을 사다 놓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귤 한 봉지가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비싼 선물보다 훨씬 시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임신까지 한 몸으로 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며 아버지가 손발이 없으시냐,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그냥 집에서 몸조리 잘하면서 푹 쉬기만 하라.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래도 아버님이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가끔 보면 당신보다 낫다며 아버님이 좀 엄하시기는 해도 옛날 분들 다들 그러시지 않느냐. 당신도 이제 그 마음 좀 풀고 아버님이랑 잘 지내보는 건 어떠냐 물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신이 아버지 잘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아무리 그래도 난 아버지랑 잘 지낼 생각 없다. 지금도 아버지가 너무 믿고 싫다며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할 일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중간에서 없는 말도 지어내며 서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의 감정의 골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었고 둘의 관계가 좋아지기란 참 어려운 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고 시아버지께 드시고 싶은 것이 있냐 여쭤보니 매번 생일은 무슨 생일, 다 늙어서 생일을 왜 챙기냐 툴툴거리시던 분이 웬일로 병어찜이 먹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드리겠다 답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선 요리라면 전부 질색을 하거든요. 비린 맛을 너무 싫어하는 남편은 생선, 굴 등 해산물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어렸을 적 생선이 먹기 싫다는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 억지로 회를 먹이셨고 그대로 다 토해낸 기억이 있어 그 뒤로 해산물이 더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식탁에는 절대 해산물, 특히 생선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시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시아버지께서 드시고 싶다는 병어찜도 하고 남편 먹으라고 갈비찜도 해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생일상을 보고서는 무슨 반찬을 2개씩이나 했냐며 남편에게 혹시 너 아직도 생선을 못 먹냐?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답하자 시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편식이냐? 네가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고 키도 안 큰 거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진작 때려서라도 편식하는 버릇을 고쳤어야 했는데 잔소리를 하셨고 듣다 못한 남편은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 좀 그만하세요.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 좀 있을 수 있지. 그러는 아버지께서도 과일같이 단 것들은 입에도 안 드시잖아요.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 집에서도 어떻게 지내는지 뻔하다. 뭐가 뻔해요. 도대체 어떻게 좋게 좋게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루라도 구박을 안 하시면 혀에 가시라도 돋치세요? 뭐야? 이게 어디서 애비한테 언성을 높여? 그렇게 점점 고함이 오갔고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던 시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넘어가셨고 남편과 저는 놀라 급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부터 혈관이 좋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서는 완전히 자리에 들어 누우셨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며 약을 꾸준히 먹으면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그간 모진 말을 쏟아내던 본인의 행동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어린 시절에 갇혀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요. 언제까지나 강하고 굳셀 것만 같았던 분이 발걸음 하나 제대로 떼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복잡해질 만도 했죠. 병원에서는 입원해 계셔봤자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것이 없다며 퇴원을 권했고 결국 저희는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절대 지내실 수 없는 상태였고 남편은 처음에는 요양원으로 모시겠다 말했지만 막상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자니 많이 망설여지는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시아버지를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던 제게 차마 병수발까지 들어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내가 정말 당신 볼 낯이 없어. 그동안 당신 고생 많이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 내뱉기에 염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도저히 요양원에 못 보내겠다, 나.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서 그동안 못한 효도 해보고 싶어. 이대로 아버지 시설에 보내고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차마 이야기를 못 꺼냈는데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평생 당신 같은 여자 아내로 맞는 걸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살게.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남편에게 결국 알겠다 답했고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딸도 어린 나이였고 앞서 말했다시피 시아버지께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셨거든요. 남편은 언제나 회사 일로 바빴고 그렇지 않아도 육아며 살림이며 도맡아 하던 저는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킨 대로 재활 훈련도 나름 열심히 시켜드리고 약도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여드리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드리며 노력했지만 시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을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하는 데다 목욕과 식사 같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시니 점점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강인하시고 호랑이 같으시던 분이 며느리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지내셔야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셨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요양보호사가 돌봐드렸다면 정신적으로 덜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밥을 먹인 뒤 부랴부랴 등교를 시켰어요. 난장판이 된 부엌과 거실을 치우고서야 시아버지 죽을 끓여 늦은 아침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죽을 보시고는 벌써 저녁 시간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지금은 아침이지 않느냐 답하니 시아버지께서는 방금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성을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아침밥을 드시는 게 꿈이라도 꾸셨나? 아직 비몽사몽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나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시아버지께서는 낮과 밤을 헷갈리거나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 등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치매 증상인 것 같아 며칠을 고민하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내가 당신에게 평생 죄 지은 기분으로 살겠다느니, 당신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걸 인생의 축복으로 여기겠다느니 입에 발린 말을 쏟아내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누워 계신 방을 하루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많았고 제게 형식적인 안부조차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길래 아무래도 감기에 드신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오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꺼냈더니 노쇠하셔서 그렇지 감기는 무슨 감기냐, 그냥 따뜻한 물 좀 많이 드리고 죽이나 끓여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몸도 안 좋은 분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냐 성질을 냈습니다. 저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고 외출을 할 수도 없었기에 약국에서 사온 기침약을 먹여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신경 써 환기를 시켰지만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기침을 달고 계신 탓에 폐렴을 얻게 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곁에서 뭘 했냐며 제게 화를 냈고 저는 분명히 아버님께서 기침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했었다, 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건 당신 아니냐 되물었지만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전부 제 탓이다 저를 몰아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딸의 육아도 모두 제겐 떠넘겼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피곤하다며 딸에게 대충 인사만 건네고 방에 틀어박혀 쉬기 일쑤였고 딸은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리다가 시무룩해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아빠가 피곤하셔서 저러시는 거야, 주말에는 같이 놀아주실 거야 하고 위로했지만 주말에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회사 일이 몹시 바빠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출세욕이 있었던 터라 매일같이 회사 일에 매달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잘 되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더욱더 가정에 무관심해졌고 본인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만 들었고 저 혼자서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딸을 데리고 가족 외식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고 외식을 나가기 전에 시아버지의 죽을 끓여 식사를 챙겨드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오랜만에 외식 나가려고요. 잠시만 누워 계시면 금방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딸이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졸라대서요. 아버님도 모시고 가면 참 좋을 텐데.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도 이제 막 한 애가 무슨 딸이 있다고.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급하게 딸아이를 방 안으로 불렀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딸을 보시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쟤는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드나드는 거냐? 빨리 쫓아내! 마치 저희 딸을 처음 보시기라도 하는 듯 호통을 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남편도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한번 시작된 치매는 속도만 늦출 수 있을 뿐 완벽히 치료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도 저희에게 약만을 처방해 주었고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그날 이후로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멀쩡하신 날에는 언제 아프셨냐는 듯 저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시고 정상인과 다름없었지만 증세가 심한 날에는 저조차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본인을 이 방에서 내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시며 호통을 치셨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고 정성 들여 차려간 밥을 엎어버리시거나 저를 때리시는 일도 늘어났어요. 그 와중에 몸은 몸대로 쇠약해지셨고 점점 죽조차 넘기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는 저 또한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고 이러다 아버님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게 아닌 나날들이 이어졌고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아버님 못 모시겠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딸도 이제 곧 중학생이잖아. 애 뒷바라지만 해도 날이 갈수록 할 일이 산더미인데 당신은 집안일이며 육아며 아이 뒷전이고 아버님 병수발에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 솔직히 나처럼 이렇게 집에서 중증 치매에 몸까지 안 좋으신 분 혼자 모시는 사람 없어. 내가 전문 간병인도 아니고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더 상태 안 좋아지시기 전에 그만 아버님 시설로 모시자. 그런 제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꺼내냐. 지금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기라도 하자는 거냐.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치매 좀 걸리셨다고 그렇게 쉽게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는 거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딸이 커서 당신 몸 좀 아프고 정신 온전치 못하다고 아무렇지 않게 요양원에 가져다 버렸으면 좋겠냐? 딸이 뭘 배우고 배우겠냐 화를 내는데 너무 황당히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제 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본인은 그 긴 세월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당신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 밥 한 번 당신 손으로 차려드린 적 있어? 아니면 목욕이라도 하다 못해 아버지 기저귀 한 번 갈아드린 적 있어? 당신 아버지 기저귀 차시는 거 알고 있기는 해? 당신이란 사람은 아버님이나 딸이나 우리 가족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 우리 집이 무슨 여관인 줄 알아?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돼서 행복한 가정 꾸리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난 세월 동안 당신 행동이 어땠는지 알아? 나를 탓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런 제게 남편은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 회사 일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걸 어떡하냐? 바깥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줄 아냐? 아버지 약값이며 애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돈 들 곳이 한둘이 아닌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당신 고생도 덜 시킬 거 아니냐. 내가 집안일에만 매달리면 돈은 누가 벌어오냐.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당신 생각밖에 안 해? 내가 언제 좋은 집, 좋은 옷 필요하댔어? 난 당신이 돈 못 벌어와도 아무 상관없어. 집에서 딸이랑 셋이 사이좋게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 먹고 아버님 모시고 가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라도 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소소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그런 사람이 아버지 요양원 보내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꺼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 됐어. 피곤하다. 아무튼 난 절대 아버지 요양원 보낼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모셔. 그렇게 대화가 일반적으로 끊겼고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버님을 더 이상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고 이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밤마다 누워 계신 아버님 옆에서 눈물을 흘렸고 시아버지께 죄송한 마음과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번갈아 떠오르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게 귤이 먹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추운 겨울이었기에 귤을 사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데다가 평소 단 것이라면 질색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웬 귤인가 싶어 사다 드리면 드실 수 있냐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대꾸를 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나가 귤 한 봉지를 사들고 들어왔어요.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께서 직접 귤을 까드실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짜증이 가득한 손짓으로 귤 하나를 까 아버님 손에 쥐어드렸고 시아버지께서는 그 귤을 다시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너 귤 좋아하잖아. 그렇게 제 손 위에 덩그러니 올려진 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었던 때라 기껏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놓고 이제와 드시기 싫다는 뜻인지 뭔지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고 아버님께 저 귤 같은 거 안 좋아한다며 임신했을 때나 많이 먹었지 저도 과일 안 좋아해요 하고 성질을 내며 그대로 귤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거짓말같이 아버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 귤 생각이 어찌나 많이 났던지 아직도 귤을 보면 시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고 감사하다 받아먹을 걸 하는 후회를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버님을 모시기 싫다 생각해서 이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걸까?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남편과 딸뿐이었고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버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갑작스레 제게 포탄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니? 말 그대로야. 솔직히 우리 이제 와서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 그냥 의리로 정으로 살아왔던 거지. 그동안 당신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 없지 않아? 이제 그냥 각자 살 길 찾아가자. 딸은 내가 키울게. 왜 당신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해? 게다가 딸은 왜 당신이 데려가고? 당신이 그동안 우리 딸한테 얼마나 좋은 아빠였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서 딸을 빼앗아가려는 건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럼 그동안 나는 당신 부인이 아니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아버지 돌봐드리는 도우미 가정부였다. 이 소리야? 솔직히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 같지 않게 산 건 맞잖아. 당신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혼하자는 얘기 못 꺼낸 거 아니었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핏줄인데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위자료는 필요하다면 챙겨줄 테니 깔끔하게 이혼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당신하고 죽어도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제 뜻을 밝혔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께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절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남편은 정말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며칠 밤을 혼자 보내며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네 엄마가 요즘 몸이 워낙 안 좋잖니? 사돈 어른은 잘 보내드렸지?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우리 딸. 그러던 중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께서 최근 몇 년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장거리를 움직이기 힘드셨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례식에 참석하시지 못했었거든요. 그대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고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보낸 슬픔에 그러신 줄 아시던 아버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오셨고, 저는 남편이 제게 이혼하자고 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제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 딸도 본인이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한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 으름장을 놓고 벌써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다. 나 이제 어떡하냐며 그간의 일들을 쏟아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진짜로 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냐? 재차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대답을 하니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셨고, 제가 되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지신 뒤로는 한시도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던 분이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오셨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놈 무조건 여자가 생긴 것 같다. 네? 여자가 생겼다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조강지쳐버리고 이혼하자고 할 리가 없지 않냐. 뭔가 분명 뒤가 구리단 말이야. 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라. 절대 이혼 도장 찍어주지 말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직 형사셨거든요.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형사 노릇을 하시다가 큰 사건을 겪으시면서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늦깎이 신랑이 되셨던 거고요. 어머니와는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 넘고 저는 완전히 늦둥이 딸이에요. 아버님께서 40이 넘어서 얻은 딸이라 저를 엄청나게 예뻐하셨고 성인이 돼서 서울로 가는 것도 반대하셨어요. 저를 멀리 떼어놓으면 걱정된다면서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에도 정말 불만이 많으셨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콱 이혼해버리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형사 일을 하셔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는 눈치도 빠르시고 항상 남들보다 빠릿빠릿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본인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셨고 며칠 지나지 않아 웬 사진들을 잔뜩 가져오셨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보니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다정하게 붙어 히히덕거리는 사진들이었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건물을 오가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지내고 있나 했더니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저 항상 회사 일이 바빠서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겠죠. 알고 보니 아버지의 전 동료분께서 형사를 그만두시고 흥신소를 하고 계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손쉽게 남편의 불륜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전직 형사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일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멀게만 느껴지는 얘기였는데 두 분이서 같이 아파트 앞에서 잠복을 했니, 차를 타고 쫓아다니며 여자 신상을 캤니 하는 얘기를 들으니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잠복을 했더니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며 본인이 반드시 남편을 잡아다 죗값 치르게 해주겠다. 남의 눈에 눈물 흘렸으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큰소리 치셨습니다. 상간녀는 다름 아닌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 하루 종일 회사에 붙어있다 보니 둘이 눈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그 여자도 유부녀라는 점이었어요. 둘이 같이 지내고 있는 집이 여자의 집이 아니라 둘이 살려고 따로 구한 아파트였더라고요. 며칠간의 조사를 마치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복수할 때가 되었다며 남편을 부르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줄 테니 집으로 돌아오라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처음 우리 딸 데려가겠다고 찾아왔을 때 내가 말했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뒷일은 각오해야 할 거라고 말이야. 지난 세월 동안 네 아버지 데려다 대리오도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마누라를 버리려고 해?
네가 사람 새끼냐?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모아왔던 사진들을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졌고 남편은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네가 바람난 여자가 회사 사람의 유부녀인 것도 다 알고 있다. 고소당하고 싶냐? 이 사진들 회사에 다 뿌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호통을 치셨고 남편은 죄송하다며 자기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제발 회사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상간녀와의 관계는 정리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싹싹 빌었어요. 네가 그년이랑 붙어먹든 말든 이젠 내 알 바 아니니까 소송 걸기 전에 친권이랑 양육권 다 이쪽으로 넘기고 위자료로 1억 내놔라. 지난 세월 우리 딸이 밤낮으로 고생하며 네 아버지 돌본 거 생각하면 1억도 적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죄송하다. 그 여자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제가 1억 돈이 어디 있냐. 평생 동안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용서해달라 예언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다른 년이랑 붙어먹은 너 같은 새끼는 한 트럭 갖다 줘도 싫다. 잔말 말고 이혼해라. 싫으면 당장 내일 회사에 이 사진을 복사해서 가져다 뿌릴 테니 알아서 해라. 으름장을 놓으셨고 결국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과도 이혼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긴 세월 남편을 위해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다니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까지 전부 챙기게 되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허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았던 집에서 짐을 싸 딸과 함께 시골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딸이 시골로 가기 싫어하지 않을까? 서울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나도 속 깊고 예쁜 딸은 그동안 엄마 너무 고생 많았다며 이제라도 시골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좀 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지내자고 말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께서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돌본다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곁에서 농사도 돕고 시간을 보내던 중 서울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조금 더 머물다 오시겠다는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셨는지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고 오셨냐 묻자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자 아버지께서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면 지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겨우 위자료 정도로는 복수가 성이 안 차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녀의 바람 사실을 알려주며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넘겨주었고 남편은 역시나 예상대로 그때까지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더라고요. 저와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더욱 관계를 정리할 이유가 없었겠죠. 상간녀의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다. 열불을 냈고 상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라는 걸 알고 회사에 찾아가서 깽판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회사의 불륜 사실이 전부 소문이 났고 상간녀와 사이좋게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손 안 풀고 코푼격이죠.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못난 놈을 만나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며 이제라도 마음 편히 지내자. 딸을 봐서라도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더 힘내고 잘 살아보자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음에도 아이는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제게 예쁜 말만 해주는 착한 딸이에요. 남은 인생 저를 위해 그리고 제 딸을 위해 정신 차리고 더 힘내서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한동안은 시골에서 부모님 곁에서 지내다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태어난 뒤 줄곧 서울에서 자라기도 했고 교육을 생각하면 도시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 고생만 하다 떠나온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니까요. 부디 저와 딸의 앞날에 고난 없이 꽃길만이 펼쳐지길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다 큰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제게 남은 삶 동안 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후회 없이 효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꽃길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부디 많은 댓글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볼게요. 그럼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죠. 남편의 첫인상은 얼굴도 잘생겼고 또래에 비해서 매너도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가볍게 술도 한잔 마시고 같이 놀다가 보니까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란 곳에서 만나긴 했지만 저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 후로 남편과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앞서 말했듯 제가 퇴근할 때 맞춰서 찾아와 집까지 태워주기도 하고 문도 먼저 열어주는 등 남편은 여자에게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말도 재치 있게 잘했어요. 특히 몇 시간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만도 한데 남편은 정말 말을 잘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붙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는데 그런 면이 참 좋았어요. 대화를 서로 막힘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제게 남편을 중요한 상대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얘기할 때면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기도 좋았습니다. 또 남편은 늘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가장이 뭘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려면 뭘 감수하더라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그런 남편과 있다 보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남자와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특히 저는 어린 시절이 그리 행복한 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선 자주 싸우셨고 자식들에겐 그 나이에 필요한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전쟁통 같은 집안에서 제가 의지할 곳이라곤 그저 인연과 상상 속의 다정한 부모님뿐이었죠. 허나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자란 지 저는 결혼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싶었고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남자, 내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해주는 남자, 대화도 잘 통하는 남자. 이런 남자라면 저는 그토록 꿈꿔왔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결혼을 일찍 하길 원했던 터라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상견례를 하고 식을 올렸고 드디어 신혼생활에 돌입했어요. 제가 생각하던 신혼생활은 따뜻하고 달콤하고 애틋한 그런 생활이었어요. 제가 밥을 지으면 남편이 옆에서 반찬 담는 걸 도와주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함께 청소를 하고 고양이 밥을 주는 그런 화목하고 단란한 우리 둘만의 생활이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과 제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둘만의 생활을 꿈꿨던 제게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가 있어야 아무래도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 물론 자기가 어린 나이고 우리가 신혼이긴 하지만 이왕 아이를 가질 거면 많이 낳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혼자 자라는 것보다 함께 자라야 더 안정감을 느낄 거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결혼 전엔 아이를 하나 낳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졌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고 처음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이는 하나 정도가 괜찮다는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제 계획대로, 생각대로 들어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첫 애를 가진 후 이어서 연년생 2살 터울로 아이가 들어섰고 지울 수 없어 결국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육아 때문에 신혼생활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신혼생활은 한마디로 물거품이 된 것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주며 육아를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셋 낳고 기르면서 자기 나름 육아와 가정생활에 지쳤나 본지 그때부턴 육아를 제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워보셨다면 알겠지만 여자가 아이 셋의 육아를 담당하는 건 정말 하루하루 고단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길 수 없고 하루 종일 아이들만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다니는 통에 제 삶은 지워져 버리게 되죠. 내 이름이 아닌 엄마라는 이름만 남게 되니까요. 남편은 제가 둘째 애를 낳고 난 후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지 막내를 낳고 난 이후로는 부부관계도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솔직히 저는 상심이 많이 컸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수많은 환상들을 심어주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남편은 어디 가고 이젠 동네 아줌마 보듯 절 대하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제 존재 자체가 정말 희미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나요? 저는 아마 그때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저에 대한 감정이 식은 남편을 보면 속이 답답하고 마구 화가 났죠. 남편은 그런 절 이해하지 못했고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집에 잘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가로등 아래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건 저뿐이었죠. 남편의 그림자를 쫓으며 남편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눈물로 보낸 날이 숱해질 무렵 저도 어느 순간부턴 이 모든 감정에 무디어져 버렸어요. 당시 저는 애 낳고 사는 부부들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순식간에 변해버린 제 몸을 보면서 남편이 그러는 것도 다 제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전 그때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에만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마치 총에 맞은 것 같은 상처를 남긴 날이죠. 어느 날 남편의 바지를 빨기 위해 주머니 속 물건들을 꺼내는데 거기에 여자 향수와 립스틱이 하나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덜컹하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사이가 나빠진 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책임감 운운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녔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냐고 말할 수 있으실 테지만 전 배우자의 바람 같은 건 쉽게 생각하고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건 지켜왔던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우선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만나던 친구들인데 대부분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야 좋아서 못 살았지 다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더 놀다 결혼 안 했을까, 결혼하니 갑갑하다, 그런 이야기만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친구들 중에는 결혼하고 얼마 못 가 이혼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니 의심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일단 모른 척을 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몇 번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당신 혹시 여자 맞나? 그런데 제 말에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았던 남편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대답은 응이었어요. 수긍이었죠.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을 해야 하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기 바빴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할 손은 갈 곳을 잃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내뱉은 말은 겨우 그것뿐이었어요. 날 두고, 가정을 두고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에도 무신경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당신 더 이상 예전같이 예쁘지 않잖아. 더 이상 예쁘지 않다. 그게 이유라니. 아이 낳고 축 처진 몸매를 보며 남편이 종종 몸매 관리를 좀 하라곤 말하긴 했지만 그게 바람을 필 명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때서야 남편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미쳤냐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냐고요. 어떻게 그게 바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남편은 잠시 받아주는가 싶더니 냉정하게 제 손을 뿌리치고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적당히 좀 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지. 더 이상 귀찮게 이것저것 따지고 들지 마. 그런 여자 딱질색이니까. 우린 그냥 이대로 부부관계 유지해. 애들한테 아빠는 필요하니까. 남편은 그리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의 외도를 들은 날 일어난 일의 전부예요. 저는 한밤중 도저히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몰래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울다 들어왔고요. 친정에 이 일을 말할까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면 차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당당히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총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어린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눈치였어요. 남편이야 결혼 후에도 총각 시절에 비해 외모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본인만 나이를 낮춰 말하면 어디 가서 유부남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 키우느라 미용실 한번 가기에도 시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남편은 옷도 어리게 입고 나날이 꾸미고 다녔기에 그런 수법들이 통했던 거죠. 분통이 터졌지만 워낙에 능꾸렁이같이 말을 잘 얼버무리니 이유를 막론하고 대판 싸우는 것 외에는 제 속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 키우느라 직장은 꿈도 못 꾸고 집에만 있는데 남편은 그러고 다니니 분통은 터졌지만 저는 차라리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이혼을 수차례 결심하긴 했지만 그러기에 아이들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아이들 인생에 흠이 될 만한 걸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저도 이혼녀로 아이들 셋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에는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죠. 남편이 이웃 동네에 젊은 여자애랑 어울려 다니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그 여자애가 어느 동네 세탁소 딸이라는 것까지 말해줬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 괜찮았지만 제 친구까지 알게 되자 정말 그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엔 작정을 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대낮에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아, 그거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이었잖아. 그날 나이트 갔는데 거기서 한번 어울려 놀다가 만난 애야. 당신 그날 나한테는 야근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생일 축하했으면 됐지. 늦은 시간에 나이트는 왜 따라간 건데? 그럼 한창 분위기 좋은데 눈치 없이 빠져? 괜히 분위기 망치고 유부남 티낼 일 있나. 그리고 거기가 그냥 노는 데지 뭐 나쁜 데야? 너도 친구들이랑 한번 가. 간만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 낮에 만난 건 좋은 오빠 같다 그래서 밥 한 번 산 거야. 취직 문제로 궁금한 것도 있다 그래서 만난 거고. 어이없는 변명들이었죠. 심지어 남편의 태도는 무척이나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치솟는 분노를 애써 꾹 누르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당신 외에도 사실 안다고 해서 그걸 넘어가준다고 해서 당당히 그러고 다니지 마. 사람들 시선이라는 게 있어. 나도 그건 신경 써야 한다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자. 나 자러 가도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너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피곤하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침대로 들어가 버렸고 속이 터질 듯한 저만 그날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를 매만지며 눈물을 흘렸네요. 그날은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어디에 살까? 친정집에 가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되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가 아침에 남편 밥을 차리고 아이들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키고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해맑게 저를 부르며 웃어주는데 그런 아이들 눈을 보고 있자니 이혼은 저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인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정말 가슴 한구석이 콱 막힌 듯 했어요. 이러다 제가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까 싶어 무서워졌죠. 결국 이런 문제로 상의할 사람은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구 역시 제 남편이 그저 사람 좋고 푸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는 저를 꼭 껴안아주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면서 똑부러지게 남편 휘어잡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그거 별거 없어. 엄한 짓 한다 싶으면 처음에는 눈물로 살살 흘리다가 반성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세게 나가면서 쥐어틀면 돼. 기싸움은 초반에 확 잡아놔야 되는 건데 이제부터라도 네가 잡고 살아. 친구는 다소 강한 말들로 제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약해지지 말아라, 남편의 길을 잡아라 하는 말들로요. 저는 그냥 남편 없는 것처럼 사는 게 편하다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결국 상처받는 건 저라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이기적으로 굴 때마다 몇 번 맞서봤어요. 친구가 알려준 대로 길을 잡으려고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물건도 던져봤어요.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었어요. 나도 힘들다. 밖에서 피곤해 찌들어 사는데 집에서라도 좀 쉬자. 너 요즘 이상하게 예민해진 거 알아? 너랑 이런 걸로 말싸움하기 싫어.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꿀릴 게 없다 싶으면 매사에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돌아오는 건 매번 공허한 메아리와 투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살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자니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도 조금은 뜨끔한 것 같았고 이젠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매달 누구 생일이다 직장 회식이다 하면서 제 눈을 속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아들이 엄마의 눈을 피해 이런저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처럼요.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밤늦게 들어왔을 땐 딱 봐도 유흥업소에 진탕 놀다 왔다는 게 보였어요.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풍겨오는데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영수증 내역을 뒤지려고 하면 매번 뒤처리를 철저하게 하니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매번 미혼인 친구들의 핑계를 대니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가 마땅치 않았어요. 여럿이서 말을 맞춰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화나게 했던 건 명절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숨어다니며 노는 것 같았지만 명절에 고향 친구들이 모이면 대놓고 떳떳하게 놀러 다니더군요. 저는 시댁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오후에 나가서 새벽이나 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조금 우물쭈물거리며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늦게까지 한잔 했다고는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였어요. 하필 남편이 밖에서 진탕 놀고 집에 들어온 날 밖에서 아이를 마주친 거예요. 아이는 불안한 얼굴로 조용히 제게 와선 아빠가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본 걸 거라며 아이를 겨우 진정시켰지만 그 순간 아이에게 이런 아빠를 안겨준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허튼 짓을 하고 돌아다닐 거면 조심성이라도 있을 것이지. 정말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늦게까지 한잔했다니까, 친구들이랑. 아까 다 문제로 설명했잖아. 왜 꼬치꼬치 또 묻는 건데? 늦게까지 한 잔? 어디서? 나 지금 몰라서 묻는 거 아니야. 당신 자식이 당신이 여자랑 있는 걸 봤대. 어떻게 생각해? 남편도 이번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조심할게 앞으로. 이 말이 전부였죠. 저는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커다란 소리가 나면서 남편의 얼굴이 돌아갔고 전 다시는 자식에게 걸리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상황을 끝냈습니다. 제가 거기서 상황을 끝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저 제가 참는 게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를 어느새 결혼 9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여자로서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지만 애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차마 별다른 생각을 못하고 바쁘게만 지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다 보니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이제 슬슬 시아버님이 하는 일을 물려받을 준비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평소에도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 주말에도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는 남편의 거짓말 수법에 대해서는 딱 들으면 촉이 올 정도였고요. 제가 큰 문제 삼지 않고 자꾸 넘어가니 남편의 거짓말도 점점 성의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활 패턴이 변하는 것을 보니 이번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대번에 촉이 왔습니다. 그냥 유흥업소나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바람이 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저도 대뜸 캐묻지 않고 증거를 잡을 때까지 지켜보자는 작정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어요. 못 보던 핸드폰이었고 잠겨 있어서 안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는 감이 왔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뒤를 밟을 계획을 세웠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남편이 또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빌려둔 친구의 차를 타고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회사를 간다던 남편은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더니 저희 동네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가가자 한눈에 봐도 늘씬한 아가씨가 남편을 향해 반갑게 인사했고 둘은 가볍게 입맞춤을 하더니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비록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제 눈으로 그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옆에 친구도 있는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저런 인간과 그간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만 자꾸 흘렀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안아주며 위로해주다가 자신도 화가 났는지 강한 어머니처럼 절 채찍질했습니다. 울지 마. 바보같이 이 상황에서 울기만 하면 어떡해. 오늘 저것들이랑 끝장 봐. 여태 네가 한 발짝 물러서서 애둘러서만 말하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필요하면 나라도 같이 나서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지금 당장 전화해. 전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전화를 했습니다. 기왕에 제 눈으로 본 김에 이제는 더 이상은 바보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뭐하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사람 만난다니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전화하는 거야. 나 지금 친구랑 어디 가다가 당신 봤어. 거기 있어. 나 지금 그리로 갈 거니까. 울고불고 난리쳐봐야 저만 비참해질 것 같아서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를 만났고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지만 웃기게도 그 여자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당하다는 듯이요. 선아야, 이러지 말고 이따 집에서 이야기하자. 이분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만난 거야. 사업상 만난 사람이라고. 이분? 당신 아까는 친구 만나러 간다지 않았어? 아니, 나 다 알고 왔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도 돼. 자기 핸드폰 몰래 따로 쓰고 이 여자 만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다 결정해. 그쪽도 할 말 있으면 해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이 피식 헛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열받게 하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뻔뻔스러웠습니다. 왜 남의 뒤를 밟고 그래요? 저는 그냥 오빠랑 좋아하는 사이예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제가 낄 일 아닌 것 같으니까 두 분이서 해결보실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결하세요. 저는 남편이 바람난 사실보다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뭘 잘했다고 왜 이렇게 당당하죠? 뭘 믿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지금 야라고 했나요? 그래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당당하게 연애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 잘못한 일이라고 날 몰아붙이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오빠가 말해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가정 파탄 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오빠한테 듣기로는 아니던데. 이봐요, 언니. 난 잘못한 게 없어서 당당한 거고요. 내가 유부남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당신 남자를 만난 건 아니에요. 오빠는 당신 너무 뚱뚱해서 부부관계도 하기 싫대요.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것만 봐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던데. 부부관계 안 하신 지 몇 년 됐죠? 여자로서 안 창피하세요? 뻔뻔한 건 본인 뱃살에다 대고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어요. 무엇보다 오빠도 절 사랑하고 저도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사이 진심이니 여기서 방해꾼은 언니네요. 그러니 앞으로 사람 따라다니고 이런 창피한 짓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안 쓰러지려니까. 상간녀의 말을 들으며 순간 심한 모멸감이 밀려들어오면서 분노가 절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절 보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전 이 상황을 멀뚱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에게가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우린 끝이야. 바람을 필 거면 바람만 피지. 왜 별 시시콜콜한 걸 다 일러 바쳐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결정 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선아야.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알았어, 이혼이 좋겠어. 네 말대로 할게.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 애들도 아직은 엄마가 필요할 테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보고 나한테 말만 해. 내가 최대한 맞춰줄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한 번 더 기가 막혀 뺨을 올려붙였어요. 넌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제대로 속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10년간 쌓인 울분도 그대로인데 무슨 짐짝처럼 버려진 것도 억울하고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귓가를 맴돌며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만 느껴졌죠. 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더 울라며 제 등을 두들겨 주었네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파탄이 났습니다. 친구는 이왕 이혼할 거면 그 여자도 물고 늘어져서 단단히 혼을 내든지 돈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그 더러운 여자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저를 짓밟는 여자를 제가 이길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끝을 못 내고 이혼을 해서 그런지 이혼 후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음식을 입안에 넣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아이들도 저의 그런 모습을 혼란스러워했어요. 결국 이 꼴을 보다 못한 친정 엄마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셨죠. 제 마음은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그 생각이 저를 밤낮으로 끊임없이 괴롭혔죠. 상간녀와 남편이 환영처럼 나타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저를 위로해줬던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가졌던 친구가 중심이 되어서 고등학교 시절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 저를 위로해주고
혹시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연락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바람도 쐬러 갔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부글부글 끓던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았고 저도 천천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힘든 시기를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버렸지만 제가 어려운 순간에 친구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줬습니다. 그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처음으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선아야, 일어설 수 있어. 우리 그딴 놈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뭐든 발보고 도와줄게. 그래 맞아 선아야. 천천히 일어나도 되니까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게. 용기 가져 선아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 삶에도 제 자신에게도 용기가 없었지만 친구들의 희망 어린 말을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엔 다시 그 시절처럼 미래를 새롭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찾아왔습니다. 그 눈물겨운 두근거림이 저를 하루 더 살게 했죠. 정말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고마워서라도 조금씩 마음을 추스러 갔고 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친정에서 아이들을 먼저 데려왔고 다시 아이들을 돌보며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하려 했죠. 아이들도 시련을 이겨내는데 큰 몫했습니다. 아빠를 찾긴 했지만 제가 잘 설명을 해주니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받아들였고 오히려 제가 힘들지 않으면 한다는 말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슬퍼하면 어떡하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했는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간 아빠의 행실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으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추스러 가던 중에 한 번 더 벼락 같은 일이 덮쳐왔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가 뻔뻔스럽게도 저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첩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 속에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할 수 있는지. 아무리 고쳐서 생각해도 일부러 보낸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상간녀가 제가 했던 뚱뚱하다와 같은 말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간 힘겹게 버티고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안 제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게 자꾸 내가 그때 머리채를 다 뜯어놨어야 됐는데 그걸 한번 참았더니 이런 더러운 꼴을 보네. 선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거리를 하지? 생긴 것도 무슨 우리 애가 차력으로 빚어놓은 것 같이 생겨서는. 한참을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고등학교 시절 우리의 리더 역할을 하던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꼴 절대 못 봐. 이런 수모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어도 눈 못 감고 간다. 어떻게 할까?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지. 그럼 이 꼴을 당하고 내비두니? 옛날 생각을 해봐. 우리한테 대드는 것들을 언제 우리가 두 눈 뜨고 본 적 있어? 없지. 그럼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할 기운도 없는데 친구들은 재빨리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처럼 유치하고 위험한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그 여자에게 응징할지를요. 평소 같았으면 다들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요 몇 달간 다시 뭉친 우리들은 각자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결혼식만큼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전 남편과 그 여자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서 그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계획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이거 일이 어떻게 되려나? 설마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뭐가 됐든 그래봐야 벌금이야. 그냥 돈 내놓고 패 보여주고 고스톱 친다고 생각해. 그래, 뭐 우리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찰서 가도 경찰 앞에서 할 말은 많다. 까짓 거 사회정의 차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드디어 예식이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하객인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예식이 시작되자마자 식장 뒤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순서가 되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고 제 눈에 허연 웨딩드레스를 입고 표독스럽게 웃고 있는 신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부와 제 눈이 한번 마주쳤죠. 신부는 절 보고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웃어줬죠.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곧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제 친구들의 야유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유부남이랑 바람핀 상간녀 입장한다. 신랑은 안 해버리고 상간녀랑 결혼한다. 신랑이 빼빼 말랐어도 전처 사이에서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전처한테 양육비는 왜 미루고 안 줘? 밀린 거 빨리 줘라. 저 인간 쓰레기 누가 소각해주세요. 상간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황함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보더니 눈물이 가득 고여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친구들 덕분에 결혼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신부 쪽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입장하던 신부 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예식장 사람들과 신랑 쪽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혼남, 상간녀, 양육비 같은 말들을 외쳐댔죠. 남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표정. 그 표정을 보자 묘한 쾌감이 올라오면서 승리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이 절 쫓아오더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 여자가 날 초대해서 온 건데? 네가 초대됐다고? 은혁이가 널 초대했단 말이야? 몰랐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꼭 깨물었고 그때 전 시어머니가 달려와선 제게 뺨을 크게 올려붙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난 일인지라 제가 막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워낙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덤덤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야 늘 남편 편만 들었고 남편이 외도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던 분이시니 이런 짓을 제게 뺨을 올려붙이고도 남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요 이천하 악덕한 것. 수박 맞고 쫓겨난 주제에 어디 이런 일을 벌여. 너 오늘 콩밥 좀 먹어봐라.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너 여기 꼼짝 말아라. 어머님, 뭘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초대해서 온 거예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바라고 저 초대하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부조금도 내고 친구들이랑 밥이나 먹고 가려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금 저 때리는 거 여기 사람들 다 봤잖아요? 어머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경찰 오면 저랑 같이 가세요. 아까 보니까 제 친구들 멱살도 잡히고 누가 막 몸도 만지고 하던데 그분들도 다 같이 가셔야겠다. 저의 여유로운 태도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기가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천천히 상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 저쪽 집안에서는 신랑이 이혼할 남자라는 것도 몰랐는지 갑자기 상간녀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다가와선 멱살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더군요. 참으로 드라마로 치면 그야말로 막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이 휘몰아치는 판 속에서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 예상을 해서 그런지 차분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와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한동안 조사를 받느라 곤혹이긴 했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결혼식에 초대받은 점,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과 정신과 치료, 몇 달간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에 대해서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이 없이 퇴장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진술했고요.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촬영이 끊겼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조금은 저희 쪽에 유리하도록 부풀려서 이야기했죠. 아무튼 저를 때린 전 시어머니부터 전 시댁 식구들까지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엮어보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보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피차 계산해보고 웬만한 거는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됐습니다. 몇 달 뒤에 몇십만 원의 벌금을 물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악독한 여자에게 걸려 저 혼자 미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줘서 모든 일이 속 시원하게 마무리됐네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소식은 들은 게 없어요. 파혼이 됐는지 아니면 그러고도 둘이 잘 사는지 어쨌는지요. 그들이 평생 쪽팔리는 기억을 갖고 서로 얼굴 보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도 평생 속 시원하게 기억할 추억이 하나 생겼네요. 이제는 그런 수준 낮은 인간들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봐야겠어요. 조금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는 저를 아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가령 제 친구들이나 저희 아이들이요. 제 삶에 용기를 주고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무엇보다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죠. 친구들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괴감에 시달리며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주변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더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계기로 남편에 대한 복수도 했지만 제 인생에 잃어선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